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확진자 수가 단숨에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이제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린 셈인데요. 지금보다 더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려던 정부 역시 이를 감안해 영업시간은 손대지 않고 사적 모임 인원만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 소식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서울의 한 이비인 후과.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병원 밖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지금 정말 30분은 걸리는 거 감안하고 오셔야 되세요. 그런 시간대에는 별로 없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선 데는 간편해진 확진 인정 절차가 한몫을 했습니다. 기존 PCR 검사에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까지 쏟아지면서 숨은 확진자들이 대거 드러난 겁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 증가라는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큰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율이 커지고 있는 점도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62만여 명 중 약 7만여 명은 어제 발표해서 누락된 확진자들입니다. 이를 빼면 하루 확진자 규모는 55만 명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확진자 증가가 예측을 뛰어넘자 정부는 하루 평균 37만 명이라는 유행의 정점 규모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인정 등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수정치 산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점기에 접어서 들고 있다는 그 예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환자 발생의 규모라든가 또는 점점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누적 확진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71만 명이 추가된 건 일요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도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완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심 끝에 정부는 영업 제한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두고 사적 모임 인원만 8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의 코로나 중환자실은 이미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중증병상이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거의 가득 차서 운영 중이고 포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환자를 볼 의료진도 부족합니다. 인력이 굉장히 빠듯해요. 일반 병동에 있는 의료진들을 이쪽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일반 병동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도 줄여야 되고.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낮지만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1,1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최근 일주일 평균의 2배에 달하는 429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37% 정도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나왔습니다. 신규 사망자의 93%는 60세 이상이고 요양시설에서 숨진 사람도 148명으로 집계돼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해도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2, 3주 정도 더 이어지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는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추세가 쭉 진행되고 그다음에 환자 증가와 함께 사망자는 더 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망자 중 절반은 오미크론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 평소 기저질환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악화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전파를 차단하고 고위험군의 감염을 최대한 막아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미크론은 증상 후 8일까지 배출되는데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오미크론에 확진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 가능성이 줄 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감소해 추가 전파의 가능성도 함께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면 새 확진자 수가 37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불과 사흘 전에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박선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 유행 정점의 시기와 규모가 지난달부터 계속 빗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네, 지난달부터 정부는 유행의 정점 예측치를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요. 정점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점점 늦춰졌고 유행 규모는 20만 명에서 37만 명까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어긋났는데요. 이렇게 전망치가 계속 빗나간 건 2월 이후 굵직한 정책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행 규모를 예측할 땐 그 당시 방역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2월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번이나 완화됐고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로도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특히나 오미크론은 전파 속도가 빨라서 이런 정책 변화가 단기간에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정책 변화의 속도를 유행 예측 모델이 못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공식 발표되는 확진자 수보다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진된 줄 모르는 무증상의 숨은 감염자뿐 아니라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들이 꽤 널리 퍼져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네, 당초 예상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정점을 찍고 다음 주 중반쯤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거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정점의 시기, 규모 어떻게 될까요? 정점은 물론 지나고 나서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정부도 전문가들도 정점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최대 얼마나 발생할지, 정점 구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판단하기엔 불확실성이 많은데요. 변수는 전 세계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BA2로 분류된 오미크론인데요. 국내에서도 벌써 26%의 점유율을 보이며 증가 추세인데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정도 높다 보니 확산 시 확진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정점 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점이 늦어진다고 해도 당초 예상보다 며칠 정도로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정점 때의 확진자 규모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정점 이후 감소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에 의해 면역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 아니겠습니까? 많게는 2,000명에 도달할 거라는 예상도 있던데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는 1,200명 정도인데요. 실제로 병상을 점유한 환자들은 이보다 50% 정도 많은 1,800명 정도로 봐야 합니다. 중증이 우려되는 환자들을 중환자 병상으로 미리 옮기거나 중증에선 벗어났지만 다른 질환으로 중환자 병상에 계속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의료진을 더 보강하고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 도입 이후 중환자 증가 속도가 예측치를 밑돌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고위험군에게는 진단 당일 먹는 치료제를 바로 투약해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회정책팀 박선하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집무실로 용산의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최종 후보지가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압축됐다며 내일 오후 2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국방부 청사를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습니다. 주변이 고층 빌딩이 없고 경호와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외교부에 비해 국방부 청사가 시민 불편 최소화나 비용 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윤한홍 의원도 국방부 사무실을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기면 인테리어와 설비 점검 등을 거쳐 5월 대통령 취임 전에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도 폐쇄적인 구조여서 국민과 소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또 한남동 공간에 대통령 관저를 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장 방문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조만간 집무실 이전 장소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낮에는 국방부 청사가 집무실로 가장 유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용산 주민들이 이곳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안을 놓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방해만 되는 대통령의 갑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집 인테리어만 다시 해도 2달이 걸린다며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며 보안이나 경호 면에서 국방부가 적합하다는 겁니다. 의전, 경호, 보안 이런 문제,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화문이나 어디 비교 우위 차원에서는 훨씬 좋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했던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집무실 이전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굉장한 비용과 보안이 필요하다며 시간에 쫓겨서 국방에 한치라도 차질이 생기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사를 해서 집을 인테리어를 다시 해도 간단한 집 공사를 해도 보통 2달 걸립니다.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과 소통한다는데 국방부는 청와대보다 더 구중궁궐이라는 지적부터 국방부 이전으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부대들의 이전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한 달 안에 비워라.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워달라는 건 대통령발 갑질이라며 예산도 수천억 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백억만 소요되어 최소 비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또 일설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집착이 풍수가의 자문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무속 논란까지 다시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불만과 함께 당장 안보 공백과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층 규모 국방부 청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1000여 명. 이달 말까지 이전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입주한 편의점과 미용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달 말까지 마음을 먹으라면서 진짜 2주 남겨놓고 나가라 하면은 어떡해. 국방부는 우선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은 국방부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고 대북정책과 작전, 전력 관련 부서는 국방부 영내 구청사로, 인사, 예산 등 지원 부서는 영외에 있는 국군 복지단과 국방 컨벤션 센터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전 통보에 국방부 내부에선 계집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진 않는다. 사지를 찢어 국방부를 해체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국방부다 보니 당장 업무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갈 건물에는 보안 설비는 물론 별도의 군 전용 통신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헌병대와 수송대, 통신대 등 국방부 핵심 지원 부대들이 뿔뿔이 흩어질 경우 임무 수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거는 내처럼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그게 다 작전 계획을 몇십 년 세워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치사 투자한 거는 그러면 그거 어쩌자는 거야.
청와대 경호 경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따르는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청와대 경비 경호 체계는 수도 방위사령부 1경비단이 외곽, 경찰 101경비단은 울타리 안팎, 경호처는 근접 경호 이렇게 3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같은 전력까지 2달 만에 국방부 일대로 옮겨 재배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라는 차원을 초월해서 완전히 어떤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는 국가 대사다. 아직은 추산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국방부 주변에 별도의 보안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고 도청과 감청, 테러 방지를 위해 수시로 방해 전파까지 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이 대피해 있는 민간인 대피소까지 폭격을 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어린이들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평화안을 논의하는 중에도 여전히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 지역에 나가 있는 서혜영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혜영 기자,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주째인데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민간인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소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폭격을 당하기 전 건물의 위성사진인데요. 앞뒤 마당에 어린이들을 뜻하는 러시아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건물 안에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군이 폭격을 퍼부은 겁니다. 폭격 전 우크라이나 의용대가 공개한 건물 내부 영상에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건물에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빵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시민들에게도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에서는 공습을 또 한편에서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협상에는 진전이 있습니까? 네, 양측 모두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군 감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작전 중단과 철군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По нейтральному статусу Украины, по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и денацификации мы были готовы и готовы сейчас обсуждать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협상에서는 주로 러시아의 중립화 요구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요구를 놓고 양쪽이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는 양측의 입장이 매우 다르지만 타협을 시작했다며 조만간 평화협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푸셰미실 피난민 대피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범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강도 높게 규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는 8억 달러, 무려 9,8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법이 연장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백악관 행사.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던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뒤 다시 돌아와 대답을 정정합니다. 그동안 법적인 용어라며 쓰길 꺼려왔는데 처음으로 푸틴을 전범으로 지칭한 겁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며 법적으로 전범임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국무부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연설에서도 푸틴이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Putin is inflicting appalling devastation and horror on Ukraine. Bombing apartment buildings, maternity wards, hospitals. I mean, it's god-awful.
그리고 8억 달러, 9,8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스팅어 대공 미사일 800기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2,000기, 전술 무인 시스템 10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신무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격용 전투기 대신 방어용 최첨단 무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한 뒤 나왔습니다. 화상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9.11 테러와 같은 공격이 매일 벌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More than 100 children stop beating. I see no sense in life if it cannot stop the death. And this is my main mission.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쟁의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국제 송금이 막히고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은 물론이고요. 맥도날드,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제재가 길어지면 러시아의 경제 수준이 30년 전으로 후퇴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모스크바 푸시킨 광장에 맥도날드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와 함께 냉전 종식의 상징이었던 1호점. 하지만 지난 14일 문을 닫았습니다. 전쟁에 항의하는 뜻으로 맥도날드가 러시아 전역에서 영업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마지막 맥도날드를 사려고 긴 줄을 섰습니다. Неправильно, поскольку это было единственное доступное для меня место, чтобы поесть, а теперь некуда идти. 이케아, 유니클로, 스타벅스, 애플도 러시아 영업을 줄줄이 중단했습니다. 영업 중단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은 3천여 곳. 문 닫기 전 미리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Очень жаль, что в России закрываются столько мировых брендов, и очень жаль, что многие люди останутся без работы. 세계 11위 경제대국 러시아. 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국채의 달러 이자를 내기 힘들어 사실상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달러 보유는 충분하지만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면서 돈이 있어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По факту и США, и ЕС объявили самый настоящий дефолт по своим обязательствам перед Россией. 전문가들은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5%로 전망하고 경제 제재가 길어지면 경제가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란이라든지 북한의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추락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봐왔고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각국 정부들과 기업들까지 동참한 이런 강력한 연대는 21세기에 등장한 의미 있는 진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당장 멈추려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경제학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에 의존하지 말고 구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당내 퇴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윤 위원장과 초재선 의원들의 간담회가 잇따라 열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문제는 물론이고 쇄신의 방향을 두고도 당내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회의장에선 퇴진론과 현실론이 팽팽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 위원장에게 쇄신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과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서 계속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입장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반박이 충돌한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자. 앞서 진행된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역시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윤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거취 표명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자리와 권한에 연연해 본 적도 없이 정치를 해왔고 이후에도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인적 쇄신 문제는 물론 쇄신의 방향을 두고도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비대위에 합류한 최이배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남겨야 한다고 언급한 걸 두고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지난 5년에 공은 없고 과만 있다는 말이냐며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당 내홍 속에도 민주당 입당자는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12만 명 안팎이 가입했는데 새 정부의 여성 정책 역풍을 우려하는 여성들과 개혁 성향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많아 향후 당 쇄신 기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여나 이제 반개혁적인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막아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 전 지사는 어제 낙선 인사 도중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찾아 대선 패배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비대위원장 등 조기 등판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일 현판식을 갖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원회 3분의 1이 안배됐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 2분과와 과학기술,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인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차기 정부 국정 방향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인수위 인선을 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른바 MB맨들의 귀환이 두드러집니다. 김성한 간사부터 김태효, 이종섭 위원도 모두 이명박 정부 청와대나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습니다. 차기 정부 대북 안보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삼천구상 같은 강경 기조로 선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선인 특별고문 7명 가운데 윤진식, 임태희, 이동관 같은 인사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핵심 인사들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인수위원 3분의 1을 차지한 것도 특징입니다. 한국인 최초 우주인으로 선발됐던 고산 씨를 포함해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도 발탁되면서 이른바 통합 인사를 이뤘다는 게 당선인 측 평가입니다.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과 포용의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인도 모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는 등 대중국 안보협의체 성격인 쿼드 참여 4개국과의 접촉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내일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업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이후 양측의 협상이 재개됐지만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양측은 당선인 측이 점령군처럼 행세한다거나 임기 말 정권이 오만하다는 등 서로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을 공론화한 건 부적절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모두 확전을 자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이니 무거워진 이 회동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허심탄회한 자리로 만들 수 있는가. 하지만 회동 불발을 둘러싼 여지는 정치권으로 확산돼 증폭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 협의까지 회동 전부터 공개 압박한 건 여론몰이로 문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점령군 행세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단히 무리한 이 요구가 있었고 마치 이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불발이 된 것 아닌가.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이 공개 요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임기 한 달여 남은 현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는 오만한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권 인수인계가 우선시돼야 할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에 앞서 당선인 측이 사면 등의 의제를 공론화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만남의 이슈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더군다나 공개됐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고 양측 협상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주말을 넘겨 다음 주나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현 일대 어젯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도로가 갈라지고 고속열차가 탈선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에선 냉각 펌프가 최대 7시간 넘게 중단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밤거리를 비추던 CCTV가 갑자기 요동칩니다. 직원 2명이 두 팔을 벌려 애써 막아보지만 벽면에 진열해둔 술병들은 우르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또 다른 주점에선 선반에 올려둔 그릇과 조리도구들이 차례차례 떨어집니다. 어젯밤 11시 36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엔 기어서 가야 이동이 가능한 진도 6강, 도쿄에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해안가엔 지진 해일 주의보가 한때 발령됐는데 30cm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날이 밝자 피해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2층 주택이 쓰러지면서 바로 옆 주차장에 세워둔 승합차를 덮쳤고 주택가 여기저기 담장이 쓰러져 있습니다. 달리던 고속열차가 탈선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4차선을 가로질러 폭 수십 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기면서 통행이 중지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2명, 부상 212명이 확인됐고 한때 220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8,700가구엔 지금도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하는 원전 수조의 냉각 펌프가 최대 7시간 반 동안 정지됐고 방사성 오염수 보관 탱크 5기가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11년 전 대지진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いやー思い出しましたね。またもしかしてっていうことはね。11年前のことがありましたからね。 기상청은 여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 등 도호쿠 지역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강진이 이어지면서 다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장애인 단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의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붐비는 출근 시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탑니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장애인 단체는 대중교통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20번 넘게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에 대응하는 전략이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직원이 만든 문건입니다. 제목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지피지기 백전불태, 시작부터 장애인 단체를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론전 승부는 디테일이 가른다.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 실점은 모니터링하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문건에는 또 공사가 잡아낸 장애인 단체 측 실수라며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에 끼워 넣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단체 측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한 것을 자연스럽게 알렸다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 측은 이 사진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25페이지짜리 이 문건은 최근 공사 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를 저는 그 민낯을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의 일탈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직원의 미숙함은 곧 공사의 미숙함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장애인 연대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문건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한국제강의 철강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야외 작업장에 설치된 크레인 옆으로 녹슨 철판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가로 3m, 세로 1.4m 크기의 무게 1.2톤인 철판이 협력업체 노동자 60대 A씨를 덮쳤습니다. 용광로 불티 방지용 철판을 보수하기 위해 철판을 크레인으로 올리던 중 섬유 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A씨는 허벅지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크레인이 그냥 철판 달아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사고는 그래서 이제 사망이 됐다고. 주변에 동료 직원 3명이 있었지만 모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 A씨의 비명을 듣고서야 사고를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지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원청인 한국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지상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장치 없이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중량물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량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 했어야 되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그 중량물이 떨어졌잖아요. 또 사고 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 책임자를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새벽 시간 한 20대 남성이 금은방의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서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10초였는데 정작 훔친 반지를 담았던 종이 가방이 터지는 바람에 물건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화성의 한 금은방. 마스크에 모자까지 쓴 남성이 망치를 들고 다가오더니 유리문을 한 번 내리칩니다. 곧장 온몸으로 유리문을 뚫고 들어가자 유리문이 산산조각납니다. 진열대에 덮인 천을 걷어내며 재빠른 손놀림으로 진열대 유리를 거침없이 줄줄이 깹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놀란 듯 진열대에서 귀금속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쇼핑백에 담아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비업체 경보음이 울린 겁니다. 범행 시간은 단 10초. 그런데 남성이 밖으로 뛰쳐나오자마자 훔친 반지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도망치던 남성은 종이 쇼핑백이 터지면서 이곳에 훔친 귀금속과 망치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망치하고 걔하고 같이 넣다 보니까 가다가 쏟아지는 거죠. 망치도 저기 밖에 있었거든요. 커플링 위주로 집어갔는데 가져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흘렸어요. 범인은 집 근처 스포츠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은 이 영수증 주소와 CCTV를 토대로 범인을 추적해 잠복했고 다음 날 PC방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던 범인을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범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오토바이 절도 등 전과만 수십 차례에 달합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는데 금값이 올라 처음으로 금은방 절도를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금값이 많이 비싸니까 금을 훔쳐가지고 팔으면 돈이 더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은방 처리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절도 전과가 많다 보니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비싼 외제차를 밤마다 훔쳐 타고 다닌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범행을 계속했는데요.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차를 몰고 다닌 뒤에 제자리에 갖다 놓길 반복했고 블랙박스를 꺼놓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자가 수입 승용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고 떠납니다. 30초 뒤 누군가 차를 훑어보며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범인은 17살 미성년자 A군. 며칠 전 문이 잠겨있지 않은 다른 차에서 보조키를 훔친 뒤 주차장을 돌며 눌러보다 문이 열리는 수입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다른 가족 차량에 있는 스페어키를 훔쳐서 A군의 친구들까지 10대 청소년 3명은 일주일에 걸쳐 밤마다 주인 몰래 차를 훔쳐 탔습니다. 주차 위치가 바뀌면 주인에게 들킬까 봐 원래 자리에 안전 고가를 세워놨다가 다시 차를 대놓길 반복하는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를 꺼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가방에 있는 짐을 꺼내려고 갔다가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 주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자동차 위치 추적 앱으로 쫓아가 청소년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차주가 귀가한 저녁 때마다 차를 훔쳐 길게는 12시간 넘게 돌아다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저희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그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어젯밤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집 안에 있던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과 중증 장애를 가진 처남 3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는데요. 이 남성은 10년 넘게 처남들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 안에 있는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은 다급하게 불빛으로 안내합니다. 현장에 있는 골목길로 진영이 됩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뭐지 막 어떻게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 문 열어본 게 막 이렇게 벌써 이렇게까지 연기를 다 덮었더만. 그래갖고 놀라갖고 낙포타기만 갖고 도망가려고. 불이 난 집 안에서는 70살 황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황 씨의 처남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처남들은 모두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삼형제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같은 방 안에 누워 함께 발견됐습니다. 황 씨의 부인은 황 씨가 2번이나 집안에 발암물질을 숨겨도 치운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같이 나 죽고 너 죽고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평소에 자주 했다고 하는데. 황 씨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처남 3형제를 돌보며 지내왔는데 최근에는 황 씨 자신도 수술을 받은 뒤 휠체어를 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가 장애되니까 힘들지. 처음에는 이렇게 발 하나가 저기갖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주 나오도 못 오더만.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김지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대로 된 지붕 하나 없는 집에서 바퀴벌레, 곰팡이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엄연히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아동 10명 중 1명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깨진 기와지붕엔 천을 덮어놨습니다. 얼기설기 천을 고정시키는 건 폐타이어와 빨래 건조대입니다. 낡은 대문 안쪽. 안녕하세요. 좁은 거실엔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선물 받은 컴퓨터로 게임에 열중인 12살 지윤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방에서 벌레가 나오는 36년 된 이 집에서 이모와 20대 사촌 오빠와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잘 때 바퀴벌레들 집이 돌아다니고 있었어. 울고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들어가고. 너무 좁아 세 식구가 밥도 따로 먹습니다.
거실에 내 탁자에 인덕션 있어요. 거기서 찌개 끓이고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은 고장났고 물 내리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세수는 세탁기업 수도에서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지윤이는 친구들의 집이 부럽습니다. 그냥 다 돌아왔어. 비 오면 장전 안 나가고 방도 따로 있잖아. 이모는 사춘기인 지윤이가 걱정되지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브나 게임만 해. 할 게 없어. 여자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주 씻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택법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이 있어야 하고 6살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엔 부모와 분리된 방도 갖춰야 합니다. 거주 인원에 따라 최소 주거 면적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아동은 94만여 명, 전체의 10%에 이릅니다. 상가 건물 2층. 가게 사이 좁은 셔터문을 지나 어둡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지적장애가 있는 11살 민우와 14살 경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집이 나옵니다. 시장 골목이라 낯선 사람이 불쑥불쑥 들어오기도 합니다. 누가 화장실이라고 들어와서 집에 더 많이 있었어요. 저도 스스로지게 놀랐거든요. 월세 보증금 200만 원, 40년도 더 된 집은 곰팡이에 점령당했습니다. 집 곳곳이 누수가 많이 돼서 어떨 때는 우산을 쓰고 나갈 정도로 비가 새거든요. 아이들은 기침을 달고 살고 난방이 안 돼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지냅니다. 제가 볼까봐 다 문닫고 이제 부엌에서 갈아입거나 그냥 제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장애 경험 비율이 3배나 높고 신체 균형 발달도 안 돼 키는 작지만 몸무게는 많이 나가 비만도 지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에 있어서는 학교 다음으로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정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3년 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0년부터 아동 2명 이상과 사는 부부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 2년 동안 이 혜택을 받은 건 단 5,200가구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22만 가구에 이르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지원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조건도 너무 까다롭습니다. 저소득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상태에서 2자녀 이상이어야 하고 친인척 보호자인 경우엔 신청조차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가장 문제는 한 명인 한부모 가정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10달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월세 보증금 900만 원을 모두 까먹고 고2 딸과 길거리에 나앉게 된 미선 씨. 그 역시 자녀가 한 명뿐이라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7제곱미터가 안 되는 고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또래가 보는 거 자체도 무섭고 친구가 저한테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당황스러운데. 우등생으로 간호사가 꾸민 딸은 친구 집에 신세를 지며 성적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3등에서 30등이 있어요. 점수 나오는 거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애대로 막 속상해서 막 성적이 떨어진다고 울고 난 나대로 막 미안하고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절망적인 순간 미선 씨는 그나마 한 재단의 도움으로 며칠 전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시가 재단과 함께 주거빈곤 아동 가구에게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비까지 지원한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는 제 방 꾸미는 거 하고 싶어요. 일단 제대로 꽂아두고 방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말이 없던 아이가 말이 많아지고 그전에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던 아이가 이사한 다음에 만나보면 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시처럼 아동 주거 지원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3곳뿐입니다.
바로 간다 김지인입니다. 이번 울진 삼척 산불로 인해서 울진에서만 300가구가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살아갈 집이 걱정인데 정부 보상금은 최대 1,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인 400억 원의 국민 성금을 모두 이재민들의 주택 복구에 써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집은 형체도 알 수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살 집이 더 큰 걱정입니다. 울진에서만 주택 397채가 집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버린 전파 피해를 당했습니다. 집에가 아마 불이 붙어 캄캄해. 새카만 게가 막 이 땅이 안 보여요. 아유, 그리 사는 게 아니래요.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주택이 전파돼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1,600만 원 가지고 집을 질 수 있습니까? 그게 최고 고민입니다. 그러면 집 하나 짓자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1,600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 주택 신축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나왔지만 대부분 7, 80대인 고령의 이재민에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모인 400억 원의 국민 성금을 이재민 주택 신축에 집중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다가 그런 주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협회에도 이제 지침이 있어서 또 100% 주택을 위해서 다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지난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때는 국민 성금으로 이재민 한 가구당 1억 원가량의 피해 복구비가 지원됐습니다. 이재민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해구호협회 측은 피해 집계가 끝난 뒤에야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제로금리의 시대가 오늘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2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올해 6번이나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인상이어서 그런지 당장 오늘 주식시장은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3월 0.25%로 내린 지 2년 만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해 6번의 회의가 더 열리는데 그때마다 매번 0.25%포인트씩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역사적인 초저금리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난 겁니다.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is 1.9% at the end of this year. 2달 뒤인 5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선 양적 긴축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계속 돈을 풀었는데 이제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긴축 시기가 당겨진 건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4.3%로 올렸고 경제 성장률 전망은 2.8%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도 세계 증시는 일단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럴진 의문입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뜻은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 글로벌 경기가 슬로우다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사상 최고인 엄청난 가계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한국 레슬링의 자존심 김연우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됐는데요. 이번 선발전을 앞두고 또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김연우는 속전속결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1회전을 1분 50초 만에 끝냈고 준결승에서도 테크니컬 폴승을 거뒀습니다. 결승 역시 가뿐했습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우승을 하는데 7분 24초면 충분했습니다. 1, 2차 선발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거기서 다득점을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시합에 잘 나와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런던과 리우올림픽에서 강렬한 부상 투혼으로 메달을 따냈던 김현우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을 이틀 앞두고 코로나에 감염돼 출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너무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속으로는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은퇴도 고민했지만 예능 출연까지 병행하며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레슬링이 살아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정말 책임감이 큰 것 같아요. 이번 2차 선발전을 2주 앞두고 또 코로나에 감염돼 몸 상태가 50%에 불구했지만 두 번의 코로나 확진도 불굴의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짜증이 나죠.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진짜 선수 생활이 이제 단축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격리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됐죠. 아시안게임 직후로 결혼식 날짜를 잡은 김현우. 후회 없는 마지막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당연히 금메달이죠. 당연히. 은퇴하는 날까지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루하루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제 올림픽 결승이다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레슬링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을 태운 조금은 색다른 낙타 경주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만 낙타 경주. 저마다 낙타 등에 뭔가를 답니다. 인형 모양의 로봇 기수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휙휙 조그만 채찍을 휘두르는 건데요. 과거엔 어린이들이 기술을 맡았는데 이게 금지되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출발! 낙타들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최고 속도 65km. 주인들은 차를 타고 쫓아가면서 로봇 기수 스위치 누르랴, 무선 스피커로 낙타에게 신호 보내랴. 낙타들도 말 그대로 거품을 물고 달립니다. 전통과 최신 기술의 만남, 꽤 독특하죠? 이번엔 캐나다의 설산으로 갑니다. 헬기를 타고 정상에 도착한 선수들, 자연설산을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나무 사이를 통과하고 점프 묘기까지 선보입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네요. 마지막은 스쿼시입니다. 무려 95분의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둔 이집트의 모스타파 선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신인 김도영 선수가 KT전에서도 3안타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이 무려 5할 3푼 3리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도 자정을 전후에서는 비가 시작됩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의 강도가 더 세지겠습니다. 봄비치고는 양이 상당합니다. 제주도에 30에서 80, 제주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주말까지 폭설이 우려됩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에 최고 40cm 이상이 되겠고 경북 북동 산지는 10에서 30cm가량입니다. 그래도 서울 등 내륙 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이면 잦아들어서 활동하는 낮 시간대에는 날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고요. 또 서울 등 중부 내륙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동해안 지방은 온종일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과 대구 6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서 눈이나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칠 텐데요. 다만 낮 기온이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